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2020년 2학기 의료관계법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료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내용인 의료법의 목적, 그리고 의료인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의료기관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재밌는 짤을 하나 주었는데요. 제가 짤 줍는 게 제 되게 인생의 낙이에요. 별로 살면서 재밌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보다가 이런 거 재밌는 거 보고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오프라인 수업 우리 막 그립고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독 요즘에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프라인 수업 못하니까 막 학교 가고 싶다가도 막상 학교 오면 집에 가고 싶고 피곤하고 이렇잖아요. 자, 우리 온라인 수업, 즐거운 온라인 수업 오늘도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도입, 재밌는 수업을 위해서 한 가지 기사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실 텐데요. 아마 알고리즘으로 이런 의료 광고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부 관리하는 거, 쌍꺼풀 수술, 턱 수술하는 거, 이런 것들 의료 광고 유명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쌍수 5일차 브이로그, 뭐 이런 거, 돌려깎기 3일차 브이로그,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과연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 아니면 그냥 개인의 경험담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의료법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죠. 자, 비의료인인 유명 유튜버가 광고주인 의료기관에 광고 협찬을 받아서 치료 경험담을 올리거나 추천한 경우, 이거 개인의 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혹은 광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의료 광고로서 비의료인인 유튜버도 처벌, 그리고 이 광고를 의뢰한 의료인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해당하는 법은 의료법 제56조 1항, 2항에 따라서 비의료인인 유튜버는 비의료인 의료 광고 금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광고주인 의료인, 원장님 되겠죠? 원장님은 치료 경험담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특히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은근슬쩍 의료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법망을 이렇게 교묘하게 삭삭삭 피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유명한 유튜버셔가지고 이런 의료기관에서 협찬 광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의료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 이 병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 제1장 제1조 목적입니다. 모든 법의 제1장 제1조에는 해당 법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목적이 뻔한 소리 같고 무슨 냉장고 사용 설명서 같아서 하나도 읽을 게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간혹 어떤 법률은 이 목적에 어떤 단어들을 블랭크로 이렇게 뭐 국민의료 이런 단어들을 괄호 안에 넣고 건강, 보호, 증진 이런 단어들을 괄호 안에 넣어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의료법처럼 누구나 알 법한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2조 의료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 시험보다 모의고사에 더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요. 의료인이란 누구인가라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의료인이 아니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 사람들 의사죠. 그리고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의사, 그리고 아기 받아주는 조산사, 잘 모르시죠, 조산사. 아기 낳아주는 산파라고 생각하시면 산파예요. 그죠? 요즘엔 잘 없어요, 조산원이. 그리고 간호사까지가 의료인이에요. 약사 의료인 아니고요. 간호조무사 의료인 아니고요. 응급구조사, 치위생사, 안경공학사,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병리기사, 이런 분들을 다 의료인 아닙니다. 의료인이어서 더 잘났고 의료인이 아니어서 못났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을 의료인이라고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 간호사까지만 의료인인 것 기억해 두시고요. 약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이분들은 보기에 잘 나오는 분들이에요. 오답으로. 제가 너무 입시학원 강사처럼 수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대학 수업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자, 이제 대학 수업답게. 자, 2조 의료인.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별이라 함은 뭐 의사냐, 간호사냐, 조산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음 각 호 1, 2, 3, 4, 5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 업무를 하게 되고요. 치과 의사, 한의사 다 똑같죠? 치과 의료, 구강보건지도,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요까지 이 사람들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조산사 가끔 문제 잘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조산사는 조산과 아기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하는 환자가 누구죠? 임산부 그리고 신생아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간호사.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 하는 일 많네요. 그죠? 환자의 간호 요구에 따라서 환자 돌보는 일이죠.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을 위한 요약 및 간호. 그리고 의사들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 보조 간호사가 하는 일이고요.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더하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과목부터 다목까지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갖고 있어요. 즉,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 세 번째,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보건활동들, 교육 상담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를 지도할 역할을,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많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고요. 특히 간호사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하여, 자, 간호사에게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무엇인가? 제가 의료법 공부법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리면서 의료법이 있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의료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것이 바로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무엇인가가 의료법 시행령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나와 있어요. 자, 의료법 제2조 제2항 5호 다목에서 제2장 2조 2항 5호 다목이죠. 그죠? 조, 항, 호, 목 이렇게 이어지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농어촌 삐리리 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모자보건 전문가가 하는 보건활동, 결핵 관리와 관련된 보건활동,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간호사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라고 해서 농어촌 돌보는 거, 모자보건, 그러니까 임산부랑 아기 돌보는 거예요. 모자보건활동, 그리고 결핵관리 관련된 활동, 그 밖에 또 법에 따라서 정한 활동, 이것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입니다. 자, 다음 의료기관은 어딘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관, 병원 말하는 거죠. 그죠?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통해서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조산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조산사가 포함되어 있죠. 조산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조산의 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누구를 위해서? 공중, 그러니까 대중이죠. 여러 사람들 또는 특정 다수인,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혹은 조산사가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의료기관은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의원 있죠? 조그만한 의원에 보통 원장님 1명 있죠? 그리고 데스크에 조무사분들 한 2명, 관리하는 분 1명, 뭐 이 정도에서 조그만한 병원 있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국에 한 2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해요. 애기 돌보는 조산원, 여기 애기. 그리고 의원보다 조금 더 사이즈 큰 병원, 뭐 21세기 병원, 튼튼 병원 이런 병원들 있죠. 그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면 종합병원인 거고요. 종합병원 중에 조금 더 뭐 교육훈련의 기능을 가지고 더 특수한 질환을 많이 보는 것이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라는 사이즈 중에서 우리는 병원은 병원인데 허리 환자만 볼 거야. 척추 전문 병원. 우리는 병원은 병원인데 화상 환자만 볼 거야. 화상 전문 병원. 이렇게 사이즈가 나눠지는 거예요. 병원, 종병, 종병에서 별표 단 거, 상급. 그리고 병원에서 특정한 뭐만 보기로 했다. 이거 전문 병원. 자, 몇 개 없죠, 그죠? 자, 하나씩 읽어보면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뭐냐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보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자고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밥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외래 환자 오늘 왔다가 오늘 가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요. 우리 너무 알고 있죠, 그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의원급에 해당이 되고요. 자, 조산원, 조산사가 누구 대상으로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하는 곳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병원 사이즈가 조금 커지죠.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한밤, 두밤 자고 가는 거예요. 입원 치료를 하는 곳이죠. 입원 치료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밥 지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식당이 딸려 있어야 되고요. 식당이 딸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양사가 딸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기관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필수로 채용해야 되는 인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병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특수 질환만 본다라고 하는 전문 병원이고요. 뒤쪽에서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치과의사 있으면 치과병원, 한의사 있으면 한방병원 이렇게 병원급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요양병원이 또 별개로 분류가 됩니다. 요양병원은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갖춘 요양병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뭐 외상 후 치료가 가능한 환자, 노인인데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장애가 있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요양병원이랑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병원은 별개로 분류가 돼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병원급에서 사이즈가 커지면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빨간색 사이즈가 커지면 종합병원이고요. 종합병원에서 교육훈련의 기능, 더 특수한 질병을 많이 보는 것이 별표 붙인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말로만 나누지 말고 우리 좀 더 사이즈, 숫자로 분류를 해보자고요. 의미 있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자,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라고 나뉘어지고요. 이 병원은 환자가 자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뭐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을 때 병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차리려면 적어도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이 10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라 하면 30개에서 99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병상이라 하면 침대죠, 그죠?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21세기 병원, 대학병원, 이런 병원들이 이 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30병상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은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99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이거는 병원인 거죠, 그죠? 100개 이상일 때 종합병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100병상에서,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의 병동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의 진료 과목, 그리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총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목들 외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자, 조금 길겠지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종합병원부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병원도 그렇고 종합병원도 그렇고 원장님 개인 소유의 병원은 잘 없어요. 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종합병원은 뭐 학교재단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법인이라 함은 개인이 주인이 아니라 이 법인이 주인이 돼서 이익사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수한 목적의 이익사업을 하지 않고 좀 사회공헌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그냥 개인이 돈 벌려고 차렸다기보다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차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종합병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너가 돈 벌 거라고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과로만 종합병원을 구성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팠을 때 환자가 찾아가서 진료할 수 있는 과를 해줘야지 뭐 피부 박피하고 라식 수술하고 코 세워주고 이러면서 돈 벌면 안 된다는 거죠. 배 아프면 어디 가요? 내과나 외과 그죠? 가야 되겠죠. 맹장 터지면 어디 가요? 외과 가죠. 팔다리 쑤시면 그냥 내과 외과 가가지고 쑤신다고 약 받아 먹으면 되고요. 애기 아플 때 애기 누구한테 가요? 소아과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애기 낳으려면 어떻게? 산부인과 가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막 고막이 터져서 이비인후과 이런 것까지는 다 우리가 자세히 돌보지 못하더라도 요 정도가 있으면 주변에 배 아프고 열이 나는 사람들, 당장 아기가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봐줄 수 있다는 거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암기를 내외 산소 이렇게 외워요. 내외 산소 그리고 더하기 영마진병 내외산소 역마진병, 내외산소 역마진병.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내외산소의 뒤에 역마진병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이 내외산소에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산부인과에서 아기 낳고 외과에서 수술하고 하려면 그 내과에서 피검사하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수술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마취과 있어야 되죠. 또 수술을 하려면 엑스레이 찍어야 되잖아요. 영상진단의학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술하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과 4개인 거예요. 영상의학과,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이거 2개 약간 쌤쌤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8개 중에 7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7개에서 또 중요한 내용,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속하는 전문의의 쉬운 말은 정규직이에요, 여러분. 알바, 파트타임 아니고요. 정규직, 그 학교에 계속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대학에도 지도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들은 쭉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서 수업하는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속하는 교수가 아니에요. 그냥 가끔 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겸임 교수, 시간 강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학교에 두면은 이게 필수 인력으로 셀 수가 없어요. 학교에 있는 그 이제 교수님들 뭐 이렇게 성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과장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속하는 교수들이거든요. 그렇게 완전 붙박이로 박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7과목을. 뒤 개념까지가 있어서 좀 설명을 길게 드렸어요. 여러분 지루하지만. 자,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외산소 역마진병 중에 7개 있어야 되고 그 7개 과목에 대한 의사는 알바다? 아니다. 전속하는 전문이다.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종합병원이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어요. 300병상 초과할 수 있죠. 그죠? 병원 사이즈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이즈 더 커졌으니까 과 추가해야 돼요. 그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2개 추가해야 합니다. 정신과 환자 봐야 되고요. 이가 아프면 치과에서 봐줘야 되겠죠. 이거 2개를 포함해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내외산소 역마진 말 더하기 정신과, 치과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하고 싶다. 나 안과도 하고 싶고요. 우리 피부과도 하고 싶고 이비인후과도 하고 싶어요. 하세요. 필수 진료 과목 이외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는 전문이 아니고 그 계약직 두고 운영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급종합병원은 아까 종합병원 중에서 특수한 교육이라든지 특별 환자를 더 볼 때 별표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어떤 병원,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가져야 된대요. 이렇게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내과가 아니라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뭐 류마티스 내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가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돼요. 인턴 레지던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이 질병군에 대해서까지는 공부를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병원이 환자를 100명 받았을 때 그중에 70%는 뭐 소화기 내과라면 그 소화기 내과 전문 환자들
뭐 혈액종양내과 전문 환자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환자만 보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1차 그런 우리가 종합병원까지는 그냥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고 거기서 진료를 보고 나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만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급종합병원에 올 만한 환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1차 진료로 필요한 환자들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이렇게 지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정하는 해가 왔을 때 2020년 8월 3일 기사고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라는 걸 하기로 해서 51개의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건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단체로 사망을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대 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 형태였는데 그 이듬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이대 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해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수가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보상받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도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병원은 좀 더 이제 명예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은 아까 우리가 앞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서 재지정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3년이라는 이런 단위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제가 상급종합병원을 재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몇 년마다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1년, 2년, 3년, 4년이면 정답 3년이겠죠. 그죠?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4번, 5번 항목은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문병원의 지정이에요. 전문병원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너희 병원은 특별히 이거 잘하는 병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얘기를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척추 전문병원, 수지 접합 전문병원, 화상 전문병원, 재활 전문병원 이런 전문 병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허리 수술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하면 나 아산병원 갈래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허리 전문은 튼튼병원이 잘하더라. 제일정형외과가 어깨 수술은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수술을 잘하는 병원, 그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특정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병원들은 사실 상급 종합병원들보다 이런 특정 질환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가죠. 그죠? 이래서 이 전문병원들은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여기도 역시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볼 것들,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규칙,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각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만약에 척추 전문병원이라면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척추 질환에 관련된 환자가 80% 이상 차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질환별, 진료 과목별 진료량, 필수 진료 과목, 그리고 의료 인력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병원의 병상 어떻게 되는지, 의료의 질 어떤지, 의료 서비스 수준 어떤지를 측정을 해요. 여기서 의료 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반영이 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필수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들 중에 운영이 사실 어려우니까 이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참여하는 병원이 한 40%? 30%?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병원은 이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무슨 세란병원 이런 데보다, 제가 세란병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런 병원보다 어쩌면 의료의 질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아마 세란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전문병원의 지정입니다. 전문병원은 몇 년마다 지정하나? 3년마다 지정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상급 종합병원 지정도 3년이었죠? 그죠? 전문병원 재지정 3년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정이나 재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그런 평가 결과의 항이 사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확인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의료관계법규 1강 의료법,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여러분, 의료인 아닌 사람 누구다? 약사, 의료인이다? 아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병원 차리려면 침대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 30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고 300병상 이하일 때 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몇 개다? 7개다. 그러면 300병상 넘어가면 필수 진료 과목 몇 개다? 9개다. 그때 필수 진료 과목 추가되는 거 특별한 거 2개 있었는데 뭐다? 정신과 그리고 치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자, 오늘 수업 너무너무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